안녕하세요. 저는 어느새 70을 바라보고 있는 할머니입니다. 이 나이에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될 줄은 몰랐는데 사람 사는 게 참 요지경이더군요. 자식 넷을 키우면서도 마음고생 한번 안 하고 살았는데 이 나이에 제가 이렇게 소가리를 하면서 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것도 다 늙은 영감탱이 때문에 말이죠. 저는 결혼한 지 벌써 5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저는 20살을 넘기자마자 얼굴 두 번 본 남자와 결혼했어요.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온지도 모르는 사람과 하루아침에 부부가 됐습니다. 아버지가 잘 아는 집안의 장남이라는 말만 믿고 시집을 왔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결혼이라는 건 제가 생각한 것처럼 좋은 것만 아니더군요. 호랑이보다 무서운 시아버지는 하루 종일 나가 계셨다가 해가 지면 들어오셔서 저녁상만 차리면 호통을 치셨고, 사감 선생님처럼 매시간 저만 감시하고 계시는 시어머니는 제가 하는 것마다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미워하셨어요. 새아기, 너는 명색이 장렬하는 애가 집에서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곱게 자랐는지 영 손끝이 뭉뚝한 게 재주가 없어 보인다. 이래서 여자가 키만 불쑥 크면 쓸데없다고 내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암튼 네 시아버진 여자 보는 눈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어. 그 어린 나이에 제가 뭘 알겠어요. 친정에서 장녀 얘기는 했어도 집안에 일해주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방 청소 외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이 시집을 왔습니다. 거기다가 살면서 부모님에게도 싫은 소리 한 번 안 듣고 컸기 때문에 어른에게 말대꾸하는 법도 몰랐죠. 그랬으니 시어머니가 무슨 소리를 하면 그냥 귀먹은 벙어리 마냥 가만히 듣고만 있어야 하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 당시에 시아버지가 밖으로 돌면서 여자를 만나고 다니느라 시어머니에게는 일절 관심이 없었답니다. 지금이야 그러면 무조건 이혼당할 일이지만 이상하게 그 시대에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 남자들이 많았어요. 시어머니는 본인이 시아버지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를 자꾸만 저에게 푼 거죠. 이런 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 끙끙 앓을 수밖에 없었어요. 친정에서는 제 속도 모르고 제가 부잣집에 시집가 편하게 사는 줄만 알았거든요. 제가 시어머니 구박에 힘들다고 한마디라도 하면 친정 식구들은 그래도 시댁에 돈이라도 있으니까 꼭 참고 살라고 했습니다. 언니는 그래도 형부가 장남이라 앞으로 돈 때문에 마음고생할 일 없잖아. 나 봐봐. 시부모님이라고 돈도 없는데 몸까지 아파서 평생 뒤치다꺼리만 하다가 인생 쫑나게 생겼어. 시부모님이 돈 많으면 뭐하니? 집에 일하는 사람 하나도 안 써서 그 큰 집 살림을 나 혼자 도맡아 살고 있는데 그뿐인 줄 알아? 매일 시어머니는 말도 안 되는 거로 꼬투리 잡아서 구박한다니까. 언니, 그래 봐야 몇 년만 참아. 시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면 그 재산 다 장남 주지 않겠어? 나 같으면 식모살이라도 해도 다 하겠다. 저 말고 다른 형제들은 다들 가난한 집으로 시집가서 돈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거든요. 그랬으니 제가 하소연은 그냥 투정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무리 부잣집이고 뭐고 간에 하루도 마음 편히 다리 뻗고 자지 못하는데 다 무슨 소용인가 싶었죠. 거기다가 남편이라는 인간은 최악이었어요. 핏줄이라는 게 정말 무시 못하겠더라고요. 남편은 시아버지를 그대로 빼다 박았습니다. 저는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시댁에 들어와 살았는데 남편은 매일 밖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술 마시느라 집에 안 들어오는 날이 허다했어요. 사실 남편이라고 크게 정붙이고 살 시간도 없다 보니까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신경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단지 시어머니한테 안 혼나고 하루가 무사하게 지나가길 바랄 뿐이었죠. 시어머니에게 된통 혼나고 남편도 들어오지 않는 밤이면 혼자 서러워서 울다가 잠들곤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별일 아닌데 그때는 시어머니의 구박과 시아버지의 호통이 뭐가 그렇게 무섭고 서러웠나 몰라요. 어릴 때 시집와 마음 둘 곳이라고는 없는 시댁에서는 작은 일에도 가슴이 쪼그라들고는 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저도 삶의 의미가 생기면서 좀 달라졌어요. 몇 년 사이에 쉬지 않고 아들 넷을 낳았는데 정신없이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지더군요. 시부모님이고 남편이고 간에 저는 누구보다 제 아들들을 잘 키워내야 하니까요. 하루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정신없이 애들을 보다가 시간을 보고 놀라서 막내를 등에 업고 주방으로 들어가 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밖에서 일을 보고 들어온 시어머니께서 저를 부르며 여기저기 찾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다 주방에 있는 저를 보고 소리를 지르면서 집안 꼴이 엉망이라고 구박을 하셨습니다. 도대체 너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도 밥을 안 하고 있어. 조금 있으면 네 시아버지 들어오실 텐데 배고프다고 또 난리 나겠다. 죄송해요. 애들이 오늘따라 때를 많이 부려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금방 차릴게요. 아들 넷 혼자 돌보면서 그 큰 집 살림을 하기란 여간 힘든 게 아니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스스로 대견하다 느껴질 정도로 하루하루를 어떻게 버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댁에서는 누구 하나 제 생각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이구, 남들은 6, 7씩도 혼자 다 알아서 키우는데 너는 맏며느리가 돼서 몸이 그렇게 둔해서 어디다 써먹냐? 아유, 네 시아버지가 배고프다고 호통치면 네가 알아서 해. 난 몸이 여기저기 쑤셔서 도저히 아무것도 못하겠다. 예전 같으면 저도 시어머니 말씀에 찍소리 못하고 있었겠지만 애 넷을 혼자 키우다 보니까 저도 간이 커져서 간간히 시어머니에게 말대꾸도 했어요. 매일 아들 낳으라는 소리만 할 줄 알았지 막상 같이 살면서 애들 한 번도 안 봐주시고 기저귀도 한 번 안 갈아주시는 시부모와 살다 보니 저도 말대꾸라도 안 하면 속이 답답해서 제가 먼저 병이나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몸이 둔한 게 아니라 집에 커서 일을 해도 안 끝나요. 이 정도 집이면 다들 집에서 일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어머님, 아버님은 매일 아침이면 나가시니까 저는 하루 종일 혼자잖아요. 제가 식모도 아니고 애들 키우면서 이 큰 집을 어떻게 다 해요? 뭐야? 아, 이게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바락바락 소리를 질러? 너 친정에서 그렇게 가르쳤냐? 아니요. 친정에서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니라 어머님이랑 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변한 거예요. 어머님도 저처럼 꼬박꼬박 하루 세끼 차릴 때마다 욕먹어 보세요. 이렇게 안 변하는지. 하루 종일 나가시면서도 밥은 꼭 하루 세끼 집에 들어와서 드셨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밥상을 차리면 이건 짜네, 맵네, 음식이 영 늘지를 않네 하시면서 매번 구박하셨습니다. 제가 하는 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면 앞으로 어머님이 알아서 차려 드세요. 저도 더는 어머님 비유 못 맞추겠으니까. 제가 욱해서 한 소리라도 하면 시어머니는 항상 저희 친정 부모님까지 들먹이면서 그렇게 배웠냐고 고루한 소리를 하셨지만 그것도 처음에나 상처였지 계속 듣다 보니 어느새 적응이 돼서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저희 때야 시집살이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산 세대였으니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 아들들이 다 성장해 장가를 간다며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자식 농사는 잘 지었다고 자부합니다. 첫째는 초등학교 선생, 둘째는 대기업 과장, 셋째는 은행 다니고 막내는 공무원이에요. 사람들은 저희 아들들을 보며 어쩜 누구 하나 빠지는 자식이 하나도 없다면서 다들 부러워했어요. 저의 고단한 인생의 유일한 행복이었죠. 저희 시부모님도 학가 생활을 내내 그렇게 저를 구박하고 못되게 구시더니만 나중에 돌아가실 때는 저더러 며느리 중에 제가 자식들은 제일 훌륭하게 키웠다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저는 아들들 얼굴만 봐도 배가 불렀어요. 아들들은 알아서 훌륭하게 자라준 것만도 고마운데 효자이기까지 했어요. 저에게는 항상 잘했습니다. 저희 집안의 문제는 언제나 남편이었죠. 다른 집들은 자식이 많으면 다들 자식들이 사고 쳐서 부모가 수습해주기 바쁘다던데 우리 집은 반대였습니다. 남편이 사고뭉치였어요. 사실 남편이 사고치기 시작한 건 아주 오래됐습니다. 원래 철딱서니가 없어요.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일은 저는 지금도 잊히지가 않네요. 아이들이 어릴 때 일입니다. 남편이 친구들을 만나서 한잔하고 오겠다더니 새벽 3시가 넘을 때까지 집에 들어오지를 않더라고요. 술 먹고 늦은 적은 많았지만 그 시간까지 안 들어온 건 처음이라 걱정돼서 제가 주무시고 있는 시아버지를 깨워 말씀드렸습니다. 남편이 아직도 안 들어왔다고요. 그러자 시아버지는 미간을 잔뜩 구겼어요. 남자가 술 먹다 보면 외박도 할 수 있는 거지. 너는 조강지처라는 게 자존심도 없냐? 굳이 이 시간에 네 남편이 어디서 자는지 확인을 해야겠어. 요즘 같은 시대에는 상상도 못할 말이겠지만 저는 정말 시아버지라는 사람에게 저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 남편이 술에 취해 어디서 자고 들어오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말랍니다. 저는 그날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시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기 전까지는 남편이 그냥 어디서 술에 취해 쓰러졌나 보다 했는데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까 나쁜 상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해가 뜨자마자 일어나서 남편이 자주 가는 술집에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남편이 없었습니다. 술집 아저씨 말이 여기서 12시까지 있다가 나갔다네요. 어디로 갔냐고 물었더니 아저씨는 우물쭈물 하면서 말을 안 했어요. 하지만 분명 남편이 어디로 갔는지 아는 눈치였죠. 제가 눈을 크게 뜨고 따지듯이 말하니까 그제야 어느 다방으로 가보라고 했습니다. 언제나 불길한 예상은 빗나가지 않아요. 그 다방에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다방 안쪽 방에 우통을 벗은 채로 다방 마담을 옆에 끼고 자고 있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자마자 너무 화가 나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고는 변소로 달려가서 다짜고짜 똥물을 벗어 곤히 잠들어 있는 남편과 그 다방 마담년의 면상에 퍼부었죠. 으악, 이게 뭐야? 왜? 아, 이 옆에 내가 미쳤어. 아, 어디 감히 남편 얼굴에 똥칠이야. 세상에 이런 염치 없는 인간이 또 있을까요? 아들이 줄줄이 넷씩이나 있는 아비가 돼서 다방 마담년이랑 버젓이 바람을 피우고도 미안한 기색조차 없었어요. 그날이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후회되는 날입니다. 똥물을 가지고는 안 됐죠. 다른 건 생각하지도 말고 그때 아들들을 데리고 도망갔어야 했는데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래도 애들 아버지라고 없는 것보다야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참고 살았는데 늙어서까지 사람을 힘들게 하더군요.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아들들이 대학에 가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레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남편은 부모님이 남겨준 재산을 가지고 서울에서 새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때야 애들도 클 만큼 컸고 저도 서울살이에 적응하느라 바쁘게 살다 보니까 부부라고 해도 서로에게 별다른 관심이 없었죠. 사실 젊어서도 둘이 좋았던 시절이 없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도 그냥 말이 부부지 그냥 가족처럼 살았습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나이가 드니 이상하게 안 하던 잔소리를 그렇게 하더군요. 저도 나이가 들어가고 만사가 다 귀찮아지는데 옛날에 시부모님이 저에게 했던 것처럼 구박을 자꾸만 했습니다. 회사에 나가서도 점심때면 집에 들어와 밥상을 차리라고 성화였고 빨래 해놓으면 빨래를 왜 이따위로 해놨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기다가 젊어서도 안 하던 생활비를 가지고 저를 쪼아댔어요. 사실 지금까지 살면서 저는 제 손으로 돈 한 번 벌어본 적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시집 와서 평생 아들들 키우며 남편 그늘에서 살았으니까요. 시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시부모님께 생활비를 받았었고 돌아가시고 나서는 남편이 생활비를 줬어요. 저는 서울에 올라와 일하고 싶다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들도 이제 다 컸으니까 저도 제 생활일을 좀 하고 싶다고요. 그런데 남편이 난리를 쳤어요. 저같이 세상 물정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가 어디를 가서 일을 하냐입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나가서 돈을 벌어. 당신 수준에 나가서 돈 벌어 봐야 돈 100이나 버는 게 다일 텐데. 그 돈 번다고 나가면 내 밥은 누가 차려? 100을 벌든 200을 벌든 나도 더 늦기 전에 나가서 사람 구실하면서 살고 싶다는 거야. 아이고, 알았어, 알았어. 생활비가 부족해서 이러는구만. 내가 이번 달부터 생활비 100 더 줄 테니까 잔소리 말고 집에서 밥이나 해. 괜히 서울 올라왔다고 헛바람 들어서 헛짓거리 다 하고 다니지 말고. 생각해보면 제가 참 멍청하고 바보 같았어요. 왜 항상 뭐든지 남편에게 이야기해야 하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남편은 저에게 어떤 것도 말 안 하고 상의조차 해주지 않았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남편과 살면서 남편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 수입은 어느 정도 되는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남편이 생활비를 주면 주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아들들에게도 모든 용돈과 지출은 남편을 통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아들들은 필요한 돈이 있으면 남편에게 직접 이야기하고 받아야 했죠. 거기다가 자식들 앞에서도 저를 무시했어요. 큰아들이 대학을 갈 때였는데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갈지 지역 내의 대학을 갈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서울에 있는 교육대에 원서를 썼다가 떨어지면 어떡하냐고요. 저는 아들에게 서울에 있는 교육대로 가라고 했습니다. 평소 큰아들이 서울에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었거든요. 부모라고 다른 건 못해줘도 아들이 원하는 게 뭔지는 제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때 남편은 저를 보며 혀를 찼어요. 무식한 옆에 내가 뭘 안다고 애 대학 일에 관여를 해? 괜히 네 엄마 말 들었다가 서울에 있는 대학 떨어지면 어떡할 거야? 재수는 절대 안 되니까 그냥 안정권으로 써.
남편은 항상 저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무식한 여편네, 아무것도 모르는 여편네, 답답한 여편네. 그런 소리를 함부로 아이들 앞에서 했어요. 큰아들은 결국 제 말대로 서울에 있는 교육대를 지원해서 합격했습니다. 그때는 또 자기가 잘나서 아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에 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역시 핏줄은 이래서 못 속인다니까. 우리 장남이 이 아버지를 그대로 빼다 박아서 머리 하나는 아주 기가 막혀요. 동네에 현수막이라도 하나 걸어야겠네. 언제는 안정권으로 그냥 동네 대학 쓰라면서요? 그거야 당신 닮아서 애가 영 모자랄까봐 한 소리지. 응? 다행히 날 닮아서 얼마나 다행이냐고. 저런 소리를 들으며 살다 보니 저는 점점 더 바보가 됐던 것 같아요. 권위적인 아버지 밑에서 크다 보면 아이들이 엄마를 무시할 수도 있고 아버지를 무서워할 수도 있는데 저희 아이들은 모두 다 바르고 착하게 자랐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좀 있는 아버지라도 어릴 때는 아버지 말이라면 다 잘 듣고 잘 따랐어요. 남편이 그래야 아들들에게 용돈도 주고 학원비도 내어주기도 했지만 그래도 아버지에게 말대꾸 한 번 안 하고 다들 착하게 자랐죠. 그런데 아들들도 성인이 되고 결혼도 하면서 자기 자식들도 생기고 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저를 대하는 남편의 모습에 아들들도 자꾸만 아버지에게 말대꾸하고 화를 내서 남편과 아들들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막내 아들 결혼식을 앞두고 오랜만에 가족들이 다 모여서 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막내 며느리가 될 아이도 놀러 오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남편이 막내 며느리 될 아이를 썩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결혼한 세 아들들은 다들 그래도 직업도 좋고 집안도 웬만큼 사는 처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막내 며느리는 어려서 친정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지금까지 어머니와 살고 있고 작은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를 하고 있었죠. 제가 보기엔 애가 나긋나긋하고 애교도 많아서 예쁘게만 보였는데 남편은 직업도 집안도 어느 것 하나 마음에 안 든다며 이미 날짜를 잡은 이후에도 투덜거렸습니다. 그날도 이제 결혼식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옷을 갈아입으면서 저에게 투덜거리더군요. 막내는 도대체 누굴 닮아서 애가 그렇게 머리가 나빠, 응? 힘들게 공무원 시험 봐서 7급 어렵게 돼놓고도 여자 보는 눈이 그렇게 없어, 응? 어디서 결혼할 리가 없어서 월세 사는 애를 만나? 저는 혹여나 밖에 있는 자식들이 듣기라도 할까봐 남편 입을 막았습니다. 아유, 그만 좀 해요. 둘이 좋아서 사이 좋게 살면 그만이지. 부모가 왜 자식이래 그렇게 말이 많아요. 아들의 며느리까지 집에 다 와 있는데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거지. 남편은 눈치 없이 자꾸 듣기 싫은 소리를 해대더니 저도 짜증이 나더군요. 그래서 그만하라고 한 소리 한 건데 남편이 제 말에 혼자 욱했어요. 괜히 언성을 높이더라고요. 당신이 이렇게 물러터졌으니까 자식들이 다 자기들이 알아서 잘나서 큰 줄 알잖아. 집도 내가 사주고 차도 내가 사줬는데 며느리 좀 잘 얻어오라는 소리를 왜 못해? 결국 밖에 있던 아들에게까지 소리가 들렸는지 장남이 급하게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들은 들어오자마자 남편에게 왜 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냐고 화를 냈어요. 사실 아들 중에서도 장남이랑 남편 사이가 가장 안 좋거든요. 저는 제 남편 때문에 속상해도 아들들만은 아버지를 싫어하지 않았으면 해서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사고를 치고 다녀도 한 번도 말 안 하고 숨긴다고 숨겼는데 큰아들은 아버지를 싫어했어요. 큰아들도 크면서 보고 자란 게 있다 보니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쌓이고 쌓여 묵은 감정이 많은가 보더라고요. 내가 막내 며느리 마음에 안 든다고 한마디 했다고 네 엄마가 먼저 나더러 너희들이 일에 신경 쓰지 말라잖냐.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그런 소리도 못하냐?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면 아들한테 말하면 되지. 왜 어머니한테 큰 소리를 치세요? 그리고 어머니 말 틀린 거 없죠 뭐. 막내가 좋다는데 아버지가 싫은 게 무슨 상관이에요? 아버지는 저희가 좋다는 대로 다 하고 사셨어요? 큰아들은 아무래도 장남이다 보니 어릴 때 자기 아버지가 밖으로 돌며 여자들하고 어울려 다닌 걸 알고 있었어요. 진작 동네에 소문이 다 나기도 했고 본인이 직접 시내에 나갔다가 눈으로 본 적도 있대요. 남편이 다방 마담하고 있는 걸 말이죠.
그러다 보니 아들 중에서도 장남인 큰아들이 아버지와 사이가 가장 좋지 않았습니다. 같은 남자로서 아버지가 창피하고 이해가 안 된다고요. 이 자식이 네 엄마가 너희 내 키우느라고 고생하는 동안 나는 놀았냐? 나도 너희 낸 먹이고 가르치느라 그런 거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래? 남편은 말이나 못하면 그나마 중간이라도 갈 텐데 항상 자식이고 제 앞에 서고 뻔뻔하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돈 번다는 핑계로 밖에서 먼지 타고 다니셨을지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더는 어머니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자꾸 그러시면 저희도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으이씨고 너희들이 엄연히 박씨 자식인데 가만히 안 있으면 어쩔 거야? 호적이라도 파가겠다는 거야? 아이고 그만 좀 해요. 너도 그만해. 아무리 그래도 자식이 아버지한테 그런 소리 지르면 못 써. 저는 식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괜히 큰 소리 나는 게 싫어서 아들부터 말렸습니다. 아무리 못난 아버지라도 자식들이 있는 앞에서 아들에게 싫은 소리 듣게 하기는 싫어서요. 아이고 집안꼴 잘 돌아간다. 이게 다 네가 새끼들을 잘못 키워서 그런 거 아니야. 어? 이런 식으로들 해. 어? 내가 장남이라고 너한테 재산 한 푼 줄 줄 알아? 꿈도 꾸지 마. 남편은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저나 자식이 자신의 기분을 거스르며 꼭 재산이나 생활비 이야기를 꺼내서 치사하게 굴었죠. 어머, 아버님 여기 계셨네요. 막내 서방님이랑 막내 동생 왔어요. 얼른 나오셔서 인사 받으셔야죠. 아이고, 그래, 그래, 우리 예쁜 며느리 보고 내가 참아야지. 나가자, 나가. 그나마 다행이라면 남편이 며느리면 아주 끔뻑 죽는다는 겁니다. 특히나 셋째 며느리는 자기 딸처럼 예뻐해요. 셋째 아들이랑 며느리가 둘 다 은행에 다니는데 아들은 은행 창구에서 대출 담당이고 며느리는 은행 본사에 있어요. 셋째 아들보다 며느리가 더 은행에서 직급도 높고 연봉도 높습니다. 처음엔 자기 아들보다 잘 나가는 며느리는 잘난 척한다고 안 된다고 하더니만 결혼하고 나서 생각이 싹 바뀌었어요. 셋째 며느리가 남편의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줬는데 그게 대박이 나서 이익을 무지하게 많이 봤거든요. 아주 그 이후로 셋째 며느리라면 떠받들어 모십니다. 셋째 며느리가 머리만 좋은 게 아니라 성격도 싹싹하고 착해요. 항상 보면 위에 동서들이나 조카들도 잘 챙기고 저나 남편에게도 항상 살뜰하게 잘합니다. 남편이 막내 며느리가 될 애를 썩 마땅치 않아 한다는 것도 제일 먼저 알아챈 게 셋째 며느리예요. 자기랑은 상관없으니 신경 쓸 일도 아닌데 셋째 며느리는 항상 남편 앞에서 막내 며느리 칭찬을 했어요. 그날도 막내 며느리가 될 애가 제 스카프랑 남편 목도리를 사왔는데 세자가 나서서 예쁘다고 난리를 쳤죠. 센스 있다고요. 그 말에 금세 기분이 좋아진 남편이 신나서 목도리를 목에 두르고 밥을 먹더라고요. 인간이 가만히 보면 참 단순합니다. 셋째 며느리를 보고 있으면 저는 왜 저렇게 못했나 싶기도 해요. 저렇게 밝게 애교도 부리고 말도 예쁘게 했으면 남편이 저를 두고 딴 여자한테 한눈 파는 일은 없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제 와서 이런 이야기하면 뭐 하겠어요. 다 부질없는 걸요. 그래도 막내 결혼식은 잘 끝났죠. 남편이 끝까지 막내 앞에서 이상한 소리라도 할까봐 걱정이 많았는데 무사히 끝났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디 변하나요? 남편은 정말이지 구제불능입니다. 남편이 또 허튼 짓을 했어요. 저는 몰랐는데 막내가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막내 며느리를 어지간히 힘들게 했나 봐요. 남편 회사에서 막내네 신혼집이 걸어서 5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남편이 툭 하면 막내 집에 갔나 봐요. 한두 번이야 아들 사는 게 궁금해서 갔다고 치지만 아들 며느리 다 일하러 가서 없는데 집에 왜 자꾸 드나드는지 도무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며느리가 출근했는데 남편이 불쑥 전화해서는 현관 비밀번호를 물어봤다나 봐요. 막내 며느리는 당황해서 무슨 일이시냐고 물었는데 그 말에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질렀답니다. 아버지가 아들 집에 좀 가보겠다는데 며느리가 돼서 무슨 일이냐니. 너는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 어쩜 그렇게 자기 아버지가 하던 짓을 보지도 않았는데 똑같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시아버지도 그러셨거든요. 제가 방에서 아들 재우다가 잠이라도 들면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서 시부모 모시고 사는 며느리가 대낮에 방에 누워서 자냐고 소리를 지르셨죠.
그날 이후 남편은 수시로 막내네 집에 드나들었답니다. 거기다가 이거 해놔라 저거 해놔라 시켰나 봐요. 어느 날은 목이 좀 갈갈하다면서 막내 며느리에게 배랑 대추를 사다가 끓여놓으라고 했대요. 또 어느 날은 회사 직원들이랑 나눠 먹게 도시락을 싸라고까지 했답니다. 착한 막내 며느리가 괜한 분란 만들기 싫어서 자기 남편한테도 말 안 하고 꼬박 반년을 남편이 시키는 대로 했나 봐요. 그러다가 중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막내 아들이 이야기해서 저도 알았어요. 저는 정말이지 자식들 앞에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시집살이를 시켜도 정도가 있는 거지. 매일 새벽부터 나가서 일하는 며느리한테 어떻게 그렇게 쓸데없는 짓을 시킬 수가 있어요. 며느리가 넷이나 있는데 막내한테만 이러는 건 엄연히 며느리 괴롭히는 거지. 얼씨구, 괴롭히긴 누가 괴롭혀. 다른 며느리들은 시집 올 때 혼수고 얘 다니고 다 우리 집에 맞춰서 해왔는데 야, 네 와이프는 달랑 몸뚱이 하나 가지고 왔잖아. 그러니까 내가 일 좀 시킬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래. 남편은 가만 보면 정말 정신이 나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고방식으로 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요. 그때 일로 남편에게 질린 막내 아들은 자기 아버지 얼굴도 보기 싫다고 명절에도 오지 않겠다고 했어요. 아버지 없을 때 저만 보고 가겠다고요. 저는 말리고 싶어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라도 그렇게 하고 싶었을 테니까요. 그래도 막내와 막내 며느리가 명절날 집에 왔습니다. 착한 막내 며느리가 자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것 같아 죄송하다면서 막내 아들을 끌고 왔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당장 며느리에게 가서 사과하라고 다신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제 말을 들을 인간이 아니었죠. 오히려 더하면 더하는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분위기 좋게 저녁까지 다 챙겨 먹었는데 과일을 먹다가 남편이 쓸데없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버지 얼굴은 이제 보기 싫다고 명절날 안 온다고 하더니만 갑자기 왜 왔대? 하긴 네가 이 아버지 없으면 어떻게 살 거야? 꼴랑 공무원 월급 받아서 그런 집 살 수도 없는데. 남편은 안 그래도 마음 안 좋은 자식에게 젖단 소리를 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금세 얼굴이 빨개져서 같이 언성을 높였어요. 제가 오고 싶어서 왔는 줄 아세요? 아버지가 그렇게 미워하시는 막내 며느리가 그래도 아버지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해서 억지로 온 거라고요. 누가 억지로 오래 이 자식아, 어? 자식 새끼라고 힘들게 키워놨더니만 저 자식 저 하는 거 봐봐 저, 어? 너 지금 당장 내가 사준 아파트에서 나가. 너 같은 자식한테 10원 한 푼 아까우니까. 남편은 눈에 보이는 걸 집어 던지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다른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이미 막내 아들은 마음이 돌아설 대로 돌아섰습니다. 아버지는 그깟 돈 말고는 자식들한테 할 말이 없죠. 차라리 잘 됐어요. 이제 더는 아버지 도움 없이 알아서 살 테니까 저 신경 쓰지 마시고 사세요. 막내 아들은 다시는 아버지 얼굴 보고 싶지 않다고 하고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저는 너무 속상해서 그날 밤새 울었어요. 분위기가 그렇게 돼버렸으니 다른 아들과 며느리들도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평생 아들들만 보며 살았어요. 남편만 생각하면 절대 결혼 생각을 유지하면서 살지 않았을 거예요. 진작 나가도 나가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버티고 산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남편은 답이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이 인간 머릿속에는 여자랑 돈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남편과 이혼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남편이 저에게 무슨 짓을 해도 아이들 생각해서 이혼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 인간 때문에 내 자식이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더는 남편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았어요. 자식이 힘들게 결심하고 왔는데, 어? 애를 꼭 그렇게 내쫓아야겠어요? 당신 진짜 애들 아버지 맞아? 어? 어쩜 그렇게 자기 생각밖에 안 해? 이 여편 내가 아들들이 커서 자기 편 좀 들어준다고 아주 기고만장해져서는 정신이 나갔구만. 응? 어디서 감히 남편한테 바락바락 대들어? 그 늙어서 주름 차글거리는 상판 보고 싶지도 않으니까 당신도 막내 따라서 나가고 싶으면 나가. 남편은 아들을 내쫓은 거로도 모자라서 제게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막말을 들은 게 처음은 아니지만 제 외모 가지고 사람을 모욕하는 말은 처음이었어요. 젊어서 그렇게 바람을 피우고 다녔어도 집에 들어와서 저더러 못났다고 하지는 않았었는데 다 늙어서 저런 소리를 들으니까 저도 충격이더라고요.
사람이 한 번 하기가 어렵지 한 번 내뱉으니 그 다음부터는 아주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남편은 툭 하면 저더러 늙었다, 못생겼다, 쭈글쭈글 징그럽다 하는 소리를 해댔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남편이 싫었어요. 그래도 그전까지는 미운 정으로라도 산다 싶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사라졌습니다. 저는 남편 없이 홀로 살 준비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혼자 이것저것 배우러 다녔죠. 제가 잘하는 거라고 해봐야 애들 키우고 살림한 게 전부 다이다 보니 문화센터에서 하는 정리정돈 수업이랑 산후도우미 수업을 받으러 다녔습니다. 이 나이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진 않겠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고 싶었어요. 아무리 제가 능력이 없어도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까지 남편하고 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정말이지 답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남편이 싫은 마음을 붙잡고 간신히 살고 있는데 이 인간은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추태를 부렸어요. 하루는 제가 문화센터 수업이 끝나서 집에 들어갔는데 웬일로 일찍 들어와서 거실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더군요. 제가 들어오는지도 모르고요. 저는 뭘 보고 저렇게 집중했나 싶어서 다가가서 봤더니만 늙은이가 아주 주책이더군요. 입에 담기도 힘든 19금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남사스러워라. 이 놓친 내가 정신이 나갔나. 대낮부터 혼자 누워서 그딴 걸 쳐보고 있어요. 그제야 제가 들어온 걸 안 남편은 슬쩍 저를 올려다보더니 놀라지도 않고 계속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그러더니 소리까지 더 키우더라고요. 저는 드디어 저 인간이 노망이 났구나 확신했어요. 저는 꼴도 보기 싫어서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불쑥 들어와서 어디를 쏘다니냐고 오히려 저에게 소리를 치더군요. 저는 문화센터 갔다 왔다고 똑같이 소리를 질러줬죠. 그랬더니 남편 얼굴이 싹 바뀌더군요. 그러더니 한다는 말이 아주 가관이었어요. 이 여편 내가 아주 팔자가 늘어지네 늘어져. 어? 남편은 돈 버느라고 이 나이에도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데 여편 나는 뭐? 문화센터? 남편은 또 시작이었습니다. 생활비를 좀 올려주었더니 살판 나서 여기저기 돈 버리고 다닌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렸죠. 다 늙은 쭈구렁 할머니가 문화센터 가서 돈 주고 뭘 배워오고 쓸 수나 있냐고. 아이고, 아주 남편이 힘들게 번 돈으로 남 좋은 일 시키고 있네. 남편 말대로 저도 이제 늙었습니다. 여기저기 몸도 마음도 늙어서 아프고 힘들어요. 그런 와중에 남편한테 구박까지 받으려니 도무지 살 수가 없더군요. 당신이야말로 노망났냐? 응? 다 늙어서 혼자 야한 영화나 보는 주제에 누구더러 쭈구렁 할머니래? 저는 없는 힘을 쥐어짜서 남편에게 발악을 했습니다. 남편이 너무너무 싫어서 얼굴도 쳐다보기가 싫었어요. 너같이 볼 거 없는 여자랑 평생 살아봐라. 저런 거라도 혼자 보면서 충전해야지. 세상에 만약 싸가지 없이 말하기 대회가 있다면 아마 이 인간이 1등일 겁니다. 저는 상정도 하고 싶지 않아서 꼴도 보기 싫다고 소리 지르고 나와버렸어요. 나라고 당신 같은 인간이랑 살고 싶어서 살았는지 알아? 다 늙어서 밥이라도 얻어먹고 살고 싶으면 입 닥치고 살아. 남편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만 잔뜩 뱉어내고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날 자는데 억울하고 원통해서 잠들 수가 없었어요. 정말 이대로 이런 인간과 계속 살아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이후 달라진 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도 달라졌어요. 아들들이 결혼하고 손주, 손녀들을 생기고 나서는 그래도 밖으로 도는 게 좀 나아졌었는데 몇 달 새 부쩍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밖으로만 돌았습니다. 젊었을 때나 하던 짓을 또 시작하니 저는 슬슬 걱정이 앞섰어요. 물론 남편과 헤어져야겠다 마음은 먹었지만 그래도 이 나이에 자식들 앞에서 창피한 짓은 하지 않았으면 해서요. 그런데 남편은 일절 생각이라는 게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정말 꼴값을 떨어도 별의별 꼴값을 다 떨었어요. 글쎄 제 입으로 말하기도 민망합니다. 남편이 또 바람이 났어요. 그것도 남편보다 20살이나 어린 여자랑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남편이 그 여자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몇 달 밖으로 돌아도 별말 없이 조용하게 지내길래 그냥 일이 바쁜가 보다 했더니 뜬금없이 집에 웬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더니 한다는 말이 저더러 이혼해달랍니다. 인사해. 내 여자친구야. 당신도 보면 알겠지만 내가 어디 가서 꿀리는 외모도 아니고
거기다 재료까지 갖추고 있잖아. 이런 남자가 어떻게 당신 같은 여자랑 평생 살겠어. 우리도 자식 낳고 살 만큼 살았으니까 이제 그만 정리하고 이혼해. 저는 이 인간이 노망났나 했어요. 그게 아니고서야 이럴 수가 있나 싶었죠. 그 옛날에 제가 얼굴에 부어버린 똥물을 먹고도 정신을 못 차렸나 봐요. 다 늙어서 누가 봐도 냄새나는 노인네 주제에 여자친구가 있다네요. 거기다가 데려온 여자는 제 큰아들과 몇 살 차이도 안 나 보였어요. 그러더니 한다는 소리가 저더러 이혼해달래요. 그 어린 년이랑 재혼하겠다고요. 저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남편이 데려온 상간녀는 누가 봐도 사기꾼처럼 생겼어요. 40대 후반은 되어 보이는데 미니스커트에 배꼽이 훤히 보이는 티셔츠를 입고 진한 화장을 하고 새초롬한 얼굴로 남편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죠. 당신 드디어 노망 났어? 어? 다 늙어서 딸 같은 여자 데려다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자식들 보기 창피하지도 않아? 저는 입 밖으로 내기도 부끄러워 죽겠는데 남편은 아주 정신이 나가서 상간녀 어깨를 꼭 끌어안더라고요. 사랑의 나이가 뭐가 중요해? 왜? 지금까지 당신처럼 못생긴 여자랑 사느라 아주 고역이었다. 그리고 자식들 핑계 좀 대지 마. 자식 새끼들이 이제 다 컸고 나는 아버지로서 할 만큼 다 했어. 이제 나도 내 인생 살 거니까 내 앞길 막지 마. 정말 대단한 인간입니다. 아주 불면의 사랑이 따로 없더군요. 지금까지 저같이 못난 여자랑 사느라 너무 고생했으니 앞으로는 젊고 예쁜 여자랑 살겠다네요. 그때였어요. 옆에 있던 여자가 저를 보며 한심하다는 듯이 씩 웃는데 화가 머리끝까지 오르더군요. 저 젊은 상간녀년이 뭐가 아쉬워서 당신 같은 쭈그렁 아저씨랑 살겠다고 하겠어. 누가 봐도 당신 돈 보고 접근한 거지. 멍청한 인간아 정신 차려. 어머, 아우 할머니야말로 뭘 한다고 이래요. 내 사랑 모욕하지 말아요. 나 우리 준창 씨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물러나요. 뭐, 결혼? 내가 이 인간 조강지천데 네가 무슨 수로 결혼을 해? 저는 그대로 상간녀에게 달려들어 머리끄덩이를 잡았습니다. 저는 젖먹던 힘까지 다 쥐어짜서 상간녀년의 머리를 흔들었어요. 이런 정신 나간 미친 년놈들이 따로 없네. 어디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떠들어. 아우, 자기야, 오빠, 이 할망구 좀 떼어내. 자기, 오빠, 이거 완전 또라이 아니야.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그런데 그때였어요. 남편이 저에게 달려들더니 저를 상간녀에게서 떼어냈습니다. 저는 바닥에 쿵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넘어졌어요. 그러더니 한다는 소리가 저더러 나가라네요. 나가. 지금부터 당신이 아니라 난 우리 자기랑 살 거니까 당신이 짐 싸서 나가. 남편은 제 방에서 가방을 가지고 나와 제 앞에 던졌습니다. 남편은 저더러 나가라며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어안이 벙벙해서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죠. 그런데 상간녀녀는 저를 내려다보며 비실비실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둘 다 찢어 죽이고 싶더군요. 저도 너무 서럽고 수치스러워서 마음 같아서는 이대로 도망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도무지 저 혼자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앞이 까마득하기만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제가 자리에 주저앉은 채 그대로 있자 답답했는지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저더러 지금 당장 버티지 말고 나가라더군요. 저는 그대로 쫓겨났습니다. 아주 젊은 년이랑 놀아나더니 힘이 넘치는지 저를 끌어다 현관 밖으로 내동댕이를 쳤어요. 저는 한참을 바닥에 주저앉은 채 넋이 나간 사람처럼 처량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너무 속 터지고 답답하니까 눈물도 안 나오더군요. 이게 꿈이 아니고 현실이 맞기는 한지 분간하는데 한참 걸렸어요. 저는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큰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정말이지 초라하게도 말할 곳이 없었어요. 큰아들이 데리러 와서 바로 아들네로 갔습니다. 큰아들은 곧바로 다른 아들들과 며느리들까지 다 불렀죠. 아들들과 며느리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는 다들 화가 나서 곧바로 남편에게 쫓아가겠다는 걸 말렸어요.
너희 아버지라는 인간 눈이 완전히 돌았어. 그 상간년년한테 미쳐서 자식이고 뭐고 없다니까. 아버지 제정신 아닌 게 어디 하루 이틀 일인가요?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가 조강지처인데 왜 쫓겨나요? 버티고 있어야죠. 나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나도 어차피 그 인간이랑 더 안 살려고 했는데 잘 됐지 뭐. 내가 바라는 건 지금까지 내가 그 인간 마누라로 살면서 고생한 보상만 돈으로 받으면 돼. 그 순간 가만히 듣고 있던 셋째 며느리가 나서더군요. 어머니, 그거 가지고 되나요? 피해 보상의 위자료까지 몽땅 다 받아내야죠. 셋째 며느리는 절대 이대로 순순히 넘어가줘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요. 이건 아버님이 제대로 선 넘은 거죠. 절대 이대로 넘어가서는 안 돼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일은 우리 며느리들이 해결할게요. 며느리들은 저보다 더 흥분해서 이 일은 그냥 좋게 좋게 넘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든 자신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네요. 저는 자식들에게 미안하면서도 든든했어요. 남편 복은 없어도 자식 복은 정말 이제 타고났나 봐요. 자식들과 며느리들은 오랜만에 푹 쉬시라면서 제게 여행을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그 사이 본인들이 다 알아서 해결하겠다고요. 저는 미안해서 어떻게 그러냐고 했는데 막내 며느리가 같이 가자고 하더군요. 막내 아들이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최근에 자주 보지 못해 저도 몰랐는데 막내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휴직 중이래요. 이 김에 저와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같이 여행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못 이기는 척 막내 며느리를 따라 나섰어요. 이때가 아니면 며느리랑 단둘이 언제 여행을 가볼까 싶어서요.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별거 안 하고 호텔에서 먹고 자고만 했는데도 남편이 없어서 그런지 마음이 너무 편해서 좋더군요. 얼마 만에 간 여행인지 모르겠어요. 애들 어릴 때나 시부모님 모시고 다녀봤지. 이렇게 남편 없이 혼자 가는 여행은 처음이라 모든 게 다 새로웠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왔더니 정말 상황이 전부 다 변해 있었어요. 며느리들은 저를 불러놓고 통장 하나를 건넸습니다. 저는 통장을 보자마자 입이 떡 벌어졌어요.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이 통장에 든 돈이 다 어머님 돈이에요. 저에게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 이름으로 된 통장에 자그마치 30억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이게 다 무슨 돈이냐고 했어요. 그러자 하는 며느리 말이 놀라웠습니다. 사실 아버님 돈으로 제가 투자 상품 가입한 게 많아요. 이번에 제가 아버님에게 지금 배우자 통장으로 가입해서 받아야 할 세금 할인받을 수 있다고 아버님에게 살짝 뻥을 좀 쳤거든요. 이거 다 이제 어머님 돈이에요. 우리 며느리들은 다들 저와 다르게 너무 똑똑합니다. 남편 돈으로 투자하던 상품의 수익금을 제 명의 통장으로 다 빼돌린 거죠. 그래야 세금이 적다고 남편을 속였지만 사실은 그렇게 해서 세금도 더 많이 내고 결국은 제 앞으로 다 옮겨둔 거예요. 남편이 돈이 많은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인 줄은 몰랐습니다. 저한테는 생활비 100만 원 주는 것도 아까워서 매일 장은 시장에서 봐라. 냉장고 채워놓지 말고 그때그때 사서 만들어 먹어라 라고 하더니만 본인은 은행 VIP였다네요. 아무리 그래도 이 인간이 이 돈 나한테 온 거 알면 가만히 안 있을 텐데. 제가 다 알아서 이미 서류랑 세금이랑 다 정리한 거라 이건 누가 뭐래도 어머니 몫이에요. 걱정하실 거 없어요. 남편이 투자에 대해서는 셋째 며느리에게 모든 일을 다 일임한 덕분에 남편이 제 돈을 뺏어갈 수는 없다네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큰며느리 친정오빠가 검사 출신인 변호사인데 며느리가 부탁해서 제 이혼 소송을 맡아주기로 했대요. 그 사이에 로펌에서 조사원으로 일하는 둘째 며느리가 남편과 그 상간녀년의 뒷조사를 했죠. 그런데 그 상간녀년이 전과가 있었다네요. 사기 혐의로 2년이나 복역을 했고요. 자세하게 무슨 일로 복역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 남편에게 접근한 일과 관련이 있을 테니 자세히 알아본다고 하더군요. 거기다가 남편과 그년의 불륜 증거도 며느리들이 다 준비해서 고소장을 벌써 준비해 뒀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한 거 없이 서류에 사인만 했습니다. 만만의 준비를 다 한 덕분에 남편을 알거지로 만드는 데 성공했죠. 그 멍청한 인간이 그 상간녀년에게 땅을 넘겨주려고 한 사실을 알게 된 아들들이 남편이 그년에게 땅을 넘겨주게 그냥 그대로 뒀어요.
남편이 사기를 당하게요. 그래야 나중에 상간녀 소송에서 제가 이기고 피해 보상금을 받기 쉽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들들이 남편의 집에 들이닥쳐서 그년을 내쫓았습니다. 제가 쫓겨난 것과 똑같이요. 그러자 남편이 화를 내며 아들들 멱살을 잡고 난리를 쳤대요. 네가 뭔데 내 집에 들이닥쳐서 내 여자친구를 쫓아내? 이 자식들이 그 손 놓고 썩 꺼지지 못해? 와, 아버지 진짜 추잡한 거 알아요? 저런 사기꾼년이 미쳤다고 아버지같이 늙은이가 좋아서 살겠어요. 제발 정신 좀 차려요. 너희들이 뭘 안다고 그래?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라고. 아버지, 정신 차리고 이거 봐요.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는 여자가 아버지한테 사기친 증거가 바로 여기 있으니까요. 남편이 상간녀에게 넘긴 땅을 어느새 그년이 팔아서 딴 남자에게 보낸 정황을 아들들이 그대로 찾았습니다. 큰아들이 남편의 눈앞에 서류를 버젓이 보여줬어요. 그런데도 그 멍청한 인간이 증거를 보고도 인정하질 않았답니다.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자기야, 아니지. 이거 다 거짓말이지. 남편은 추잡스럽게 상간녀의 다리를 붙들었답니다. 아니라고 말해달라고요. 거기 상간녀 씨, 당신도 정신 차려. 우리가 이 증거를 어떻게 갖고 있겠어? 당신 우리가 신고해서 사기죄로 곧바로 조사받을 거야. 그리고 한 가지 알아도 아버지 재산 우리가 다 어머니 앞으로 옮겨놔서 우리 아버지 완전 빈털털이야. 당신 그래도 우리 아버지랑 살 거야? 그래도 산다고 하면 우리가 새어머니로 인정해 줄게. 뭐야?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재산을 다 옮겼다니. 빈털털이라니?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앞으로 된 재산은 이 집 달랑 하나라고. 그마저도 어머니가 소송하면 난리는데 그래도 우리 아버지랑 살 거야? 그때였습니다. 아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 상간녀년이 짐을 쌌답니다. 아으, 똥 밟았네, 똥 밟았어. 상간녀는 그대로 제 발로 나가려고 했다네요. 그 순간 남편이 그년 앞을 가로막았대요. 자기야, 어디가? 우리 천년만년 행복하게 살기로 했잖아. 천년만년은 무슨, 이 냄새나는 노인네가 저리 꺼져. 그동안 그 냄새 찾느라고 개고생을 했는데, 하나도 못 건졌네. 그대로 남편을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도 버려졌어요. 저는 예정대로 상간녀 소송이랑 이혼 소송을 했는데 제가 다 이겼습니다. 저는 피해 보상으로 상간녀와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죠. 변호사 말이 남편이 살고 있는 집도 소송으로 받아낼 수 있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그래도 그 인간 덕분에 금쪽 같은 아들들을 낳았으니 그 정도는 예따 던져줄 수 있었습니다. 여보, 왜 이래? 우리가 지금까지 산 세월이 있는데, 이 정도는 애교로 넘어가 줄 수 있잖아.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사정할게. 제발 용서해줘. 자기밖에 모르는 재수탱이 인간이 빈털터리가 되고 나니 그제야 제게 사정을 하더군요. 저는 속이 후련하면서도 남편이 저 정도로 구질구질한 인간인가 싶었습니다. 미친 인간 헛소리 하고 있네. 내가 돈 많은데 너랑 왜 사냐? 나도 이제 젊은 놈 만나서 새 출발할 거니까 저리 꺼져, 늙은이 냄새나. 그렇게 저와 남편은 끝났습니다. 그날 이후 한 번도 만나지 않았어요. 가끔 아들들이나 며느리들에게 연락하는 것 같은데 저한테는 일절 말하지 않으니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는 아주 잘 지내요. 작은 집 하나 사고 건물 하나 사서 편하게 놀고 먹고 있습니다. 남은 돈은 며느리들에게 똑같이 나눠줬어요. 저에게 자유를 가져다 준 게 바로 며느리와 아들들 덕분이니까요. 지금까지 저의 긴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언제나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지역 내에 나름 유명한 가업을 물려받아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어엿한 60대 가장입니다. 아이들은 일남일녀로 아들은 유학길에 올라 미국에서 생활 중이고 딸은 이제 취업한 지 1년가량 지났습니다. 저희 집은 지역에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는 나름 유명한 세차장이에요.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고객이 많아 대기표를 받아도 집에 돌아가는 실정이죠. 현재는 직원들이 많아서 매일 가지는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사업장에 방문합니다. 딸아이는 아직 취업한 지 얼마 안 되어 독립하지 않았어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딸과 함께 놀러 다니는 일도 많았죠.
못해도 2달에 한 번은 가족 여행을 가고 종종 외식도 하며 여느 단란한 가정처럼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3달 전부터 딸아이의 행동이 조금 달라졌어요. 주말마다 집에 있는 저를 조르며 밖에 나가자며 팔을 이끌었던 딸이 외출하기 시작했죠. 부모로서 아쉬운 부분은 있었지만 이제 딸도 어엿한 숙녀고 여자였기 때문에 연애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 생각했죠. 집에 귀가할 때 꽃다발을 들고 오거나 쇼핑백을 가져와 들킬까봐 살금살금 걸어가는 것도 못 본 척 해주며 딸의 연애를 응원했습니다. 그런데 평소처럼 가족끼리 모여 아침 식사를 하는 어느 날 딸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때 약간 심장이 덜컹했습니다. 아빠, 나 할 말 있어. 할 말? 드디어 그 순간이 왔다고 생각하며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으로 딸을 물끄러미 바라봤죠. 나 만나는 사람 있는데 아빠랑 엄마한테 한번 소개해주고 싶어. 엄마, 아빠 언제 시간 돼? 눈치 보고 있는 딸의 표정이 얼마나 귀엽던지 집사람과 함께 약속이나 한 듯 눈을 마주치고 싱긋 웃었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딸을 바라보자 딸도 긴장이 풀린 듯 환하게 웃으며 바라봤죠.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서 언젠가는 올 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편안하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과거 아내와 만날 때도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기에 적어도 결혼에 있어서는 자식들의 의견을 많이 존중해주는 부모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예비 사위 될 사람을 먼저 만나보기로 했어요. 딸에게 듣기론 건실하게 회사도 다니고 있고 아주 좋은 대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이 좋다면 전 허락해줄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비 사위가 오던 날 아내는 부산을 떨었어요. 무엇을 차려줘야 하나 한참 고민을 하더니 임금님 수라상 같은 저녁 식사를 준비해 놨고요. 그걸 보니 속으로 많이 긴장했구나 싶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아이고, 왔어요. 오늘하고 고생했어요. 그리고 맞이한 예비 사위는 딸아이 말대로 아주 건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그 이상이었어요. 공기업에 다니고 있다는 예비 사위는 부드럽게 분위기를 이어갔고 다소 긴장된 듯 보이지만 어른들을 대하는 예의 있는 모습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신혼집은 어디로 할 생각인가? 아, 상의해봤는데 지연 씨 회사 근처로 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출퇴근이 빨라야 좋으니까요. 사실 예비 사위 집은 그다지 잘 사는 것 같진 않았어요. 딸애가 미리 언지를 주어 알고는 있었죠. 예비 사돈이 오래된 빌라에 사는 걸 봐선 넉넉진 않았지만 그래도 저희 쪽이 여유가 있으니 아쉽긴 해도 너무 형편을 재고 따지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결혼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는데 언젠가 있을 딸의 결혼을 위해 저도 돈을 넉넉히 모아놨지만 예비사위 측에선 회사를 다니며 저축을 잘 해놓았는지 집은 자기들의 여건대로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도 부모 마음이 있는지라 신혼집 정도는 제가 해주고 싶었는데 딸도 이 부분에선 강경하더라고요. 요즘은 다들 부모 도움받아 결혼하려는데 저들끼리 어떻게든 씩씩하게 해보려는 모습에 흐뭇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신혼집은 제가 해주는 거로 마무리 지었어요. 젊은 사람들 돈 모으기 힘든 세상이니 그 정도 여력 있는 제가 나서주고 싶더라고요. 예비 사위는 그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돌아갔습니다. 아내도 마음에 드는 눈치인지 연신 싱글벙거리더군요. 아무쪼록 예비 사위의 인상이 좋으니까 그제서야 저도 마음이 한결 놓이더라고요. 보물 같은 내 딸 절대 아무에게나 보낼 수는 없었으니까요. 주변에서 친구 자식들이 뭐 때문에 이혼했다더라, 남자가 손찌검했다더라 하는 이야기 들려올 때면 저도 제 자식이 설마 그런 놈을 만날까 불안불안했는데 최소한 이 사위 녀석은 그럴 놈이 아닌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제가 즐거운 마음에서 결혼을 허락하고 나니 상견례 날짜는 빠르게 잡혔습니다. 막상 잡히니까 딸의 결혼이 더욱 실감나더라고요. 상견례 장소는 어디가 좋을지 상의하는 딸의 모습을 보며 기쁜 마음으로 같이 알아봐줬고 얘기가 나온 지 2주도 안 된 시점에서 상견례를 하러 출발하게 됐어요. 처음인지라 저도 긴장이 많이 되더라고요. 우리 예비 사돈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보, 괜찮은 사람이겠죠? 사위는 참 좋은데 우리 딸 시집살이 하면 안 되잖아요. 아, 그럼 당연히 그러겠지. 너무 걱정하지 마. 아내에겐 긴장하지 않은 척 했지만 속으론 저도 무척이나 떨렸습니다. 남편 될 사람, 부모가 우리 부부를 어떻게 볼지, 시간은 어떨지 등등 별 생각이 다 들면서 저도 모르게 손에 땀이 배더라고요.
그렇게 맞춤 정장까지 빼입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딸은 뒷좌석에서 화장을 고치느라 바쁘고 아내도 평소와는 달리 긴장한 표정으로 핸드백을 꼭 쥐고 있었죠. 말은 안 했지만 가족들은 모두 걱정 반 호기심 반으로 같은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달려온 1시간 후 드디어 상견례장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 웅성거리던 소리가 멈췄고 예비 사돈과 사위가 물끄러미 저희 가족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백발이지만 깔끔하게 무스를 바른 예비 사돈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셨습니다. 덩달아 제 얼굴도 시간이 멈춘 듯 얼어버렸고요.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르고 목 뒤에 식은땀이 흐르는 걸 느껴졌습니다. 곧바로 상황을 인지한 저는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고 참을 수 없이 올라오는 분노를 짓누르려 애를 썼습니다. 그 순간 예비 사돈이 의자에서 일어나 빠르게 달려나와 제 앞에 섰습니다. 희중아, 희중이 맞지? 너는 이한? 어떻게 이런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며 어떻게 된 일이냐며 모두가 물었지만 우리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죠. 그러더니 그놈이 그대로 무릎을 꿇고 가지런히 모은 두 손을 허벅지에 올리고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왜 이러세요? 자기 품보다 조금 더 큰 정장을 어색하게 차려입은 예비사위가 뛰어나와서 제 아버지를 일으켜 세우려고 했죠. 허나 예비사도는 제 이름만 불렀고 옛 기억이 걷잡을 수 없이 떠올라 순식간에 머리를 집어삼켰습니다. 제 볼에도 뜨거운 눈물이 흘렀고 곧바로 뒤돌아서 문을 잠갔어요. 그때 누군가가 두 팔로 저를 강하게 부여잡았습니다. 제발, 나를 용서해줘. 잘못했다며 눈물을 흘리며 제 팔을 부여잡은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아니, 용서할 생각 없다. 자네가 용서받을 짓을 했다고 생각하나? 그리고 이 결혼 파혼이다. 그렇게들 알아라. 저는 그 말을 남기고 상견례장을 유유히 빠져나왔습니다. 이 남자와의 인연이 이렇게 이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기에 나오고 나서도 저는 몸을 가누지 못하고 어딘가에 기대어 숨을 몰아쉬어야 했어요. 곧바로 딸이 뛰쳐나와 왜 그러냐고 울고불고 난리를 피웠지만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아빠, 제발 말을 해줘. 우리 아버님이랑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말 못해. 아빠, 정말 이런 식이면 나도 섭섭해. 지금 얼마나 난린지 알아? 오빠나 나나 너무 힘들단 말이야. 파혼 선언을 하고 침묵이 계속되니 딸아이는 울부짖으며 급기야 집을 나가겠다는 말까지 했고 집사람은 안절부절한 표정으로 절 바라봤습니다. 허나 전 그 끔찍한 기억에 도리도리 고개만 저었어요. 생각하기도 아니 떠올리기도 싫은 기억이었으니까요. 얼마나 끔찍했는지 그 시간이 다 지났어도 이렇게 명징하게 기억이 나니까요. 딸은 한동안 밥조차 제대로 먹지 않고 시위를 했습니다. 예비사위 측에선 이야기를 다 들었는지 따로 저한테 연락은 오지 않고 조심스러운 태도였고요. 하지만 딸은 그게 또 답답했는지 이젠 도저히 못 참겠다며 자기 어떻게든 결혼을 해야겠다고 우겼어요. 사실 저에게 소리까지 질러가며 말했는데 딸과 이렇게까지 대치한 적은 처음이라 아내도 놀라고 제 자신도 황망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었습니다. 아빠를 지금까지 늘 존경하고 사랑했어. 근데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이렇게까지 내 마음을 모른 척해? 아빠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넌 아무것도 모르니까 조용히 하고 있어. 싫어. 내가 내 결혼에 왜 말을 못해? 아빠야말로 이럴 권리 없어. 권리 없어? 내가 널 키웠는데. 네가 지금까지 무슨 돈으로 먹고 자고 했는데. 그놈 자식 아들이면 뻔해. 똑같을 거야. 똑같을 거라고. 아빠도 마음에 들어 했잖아. 그 사람 좋다며.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는 게 어딨어. 여보, 그만해요, 제발. 집안은 그야말로 살얼음판 전쟁터 같았습니다. 늘 살갑던 부녀지간이었기에 더 이런 분위기가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어느 부모가 안 그러겠지만 저에게 딸은 유독 더 아끼는 자식이었고 딸과는 시시콜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주말이면 둘이서 놀러도 가는 둥 애착 관계가 무척 깊었으니까요.
그런 제가 왜 이렇게까지 딸에게 원망을 받으며 결혼을 반대하냐고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요. 저는 한순간에 예비 사위의 인상도 바뀌어 보였습니다. 그저 악마로만 보였습니다. 그놈의 자식의 아들인데 지 애비 핏줄을 이어받았을 텐데 악마의 피가 어디 가겠나요? 분명 우리 딸한테 해끼칠 놈이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들으시면 무슨 일인지 모르실 테니 이제부터 잠시 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부디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어렸을 때부터 제 오른쪽 다리는 불편했습니다. 태어난 지 몇 개월 안 되어 의사로부터 소아마비라는 진단을 받았고 부모님은 땅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에 주저앉았죠. 가업을 물려받아야 할 금쪽 같은 아들이 소아마비라는 사실에 부모님은 며칠째 세차장 일에도 집중하지 못했지만 생활력 강한 성격 덕택에 일상으로 다시 복귀하실 수 있었습니다. 원래 함께 출근하시던 부모님은 타고난 신체적 장애로 차별받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극진한 정성으로 교대로 근무하며 저를 보살피셨어요. 그럼에도 제가 걱정되셨는지 부모님께서는 항상 제게 물으시곤 했죠. 희중아, 다리 많이 아프지 않아? 엄마가 좀 주물러 줄까? 괜찮아요, 엄마. 얼른 일 나가세요. 다리를 절뚝거리며 때때로 경련이 올 때도 있었고 참을 수 없는 고통에 무릎을 부여잡을 때도 있었지만 부모님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 늘 잘 둘러대곤 했어요. 제가 아프더라도 부모님께서 걱정하시는 모습을 보는 건 더 싫었으니까요. 다행히 국민학교도 착한 친구들을 만나 문제없이 잘 졸업했고 문제가 아예 없었다면 거짓말이었지만 다리가 불편해도 학교 생활을 나름대로 잘 해나가고 있었죠. 하지만 중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부턴 모든 게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이 학창 시절 때의 기억으로 평생을 마음에 큰 상처를 지고 살게 됐고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악연을 만들게 됐습니다. 입학식 날은 부모님이 세차장 일로 나오지 못했어요.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기에 언제 끝날지 기다리며 주위를 둘러볼 뿐이었습니다. 꽃다발을 들고 와 자식들과 함께 교사에게 인사를 건네는 부모들이 가득 찬 교실 안은 언제나 그렇듯 어수선했어요. 문득 시선이 느껴졌고 자연스럽게 눈길을 돌리자 노란 머리로 염색한 남자아이 한 명이 희죽거리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진 아무 생각 없었지만 왠지 그 노란 머리 남자아이 시선이 어딘지 모르게 불쾌하고 쎄해 몸이 저절로 떨려왔어요. 희중아, 학교는 어땠니? 그냥 그렇죠 뭐. 괜찮았어요. 당장 다음 주면 입고 나갈 중학교 교복을 다림질하며 어머니가 물어봤을 때도 그 남자애가 떠올랐지만 그냥 그렇지라는 무뚝뚝한 대답만 한 후 방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쩐지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건 내 기분 탓이라고 생각하며 침대에 누웠어요. 월요일이 되자 분주하게 준비하기 시작했죠. 불편한 다리로 부모님은 돌아가며 저를 학교에 데려다 주곤 했어요. 차로 20분 거리였는데 중학교로 가는 풍경은 왠지 낯설었습니다. 설레는 마음 반, 낯선 마음 반으로 차에서 내렸고 과일통을 챙기라는 부모님 외침을 뒤로 하고 학교 안으로 들어갔어요. 웅성거리며 서로 모여서 떠드는 반 아이들 틈 사이로 담임 선생님이 써주신 자리 배치표를 참고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리는 26번으로 창가 쪽에 위치한 맨 끝자리였어요. 나쁘지 않네. 지루하면 밖에 쳐다보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자리에 앉았고 주변 친구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을 둘러보다 저번 주에 보았던 노란 머리의 친구가 다른 친구들과 딱지치기를 하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어쩐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애써 무시한 채 주위를 계속 둘러봤습니다. 국민학교와 달리 먼저 다가오는 친구들은 없었어요. 다들 저마다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누며 시끌벅적한 분위기를 만드는 상황이었어요. 다리도 이렇고 성격이 소심하고 내성적인 탓에 친구 사귀기도 어려웠고요. 그때 어떤 친구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개구쟁이 같은 표정에 낡은 교복을 입고 있는 아이였는데 바로 앞자리에 앉아 뒤돌아서 저를 바라봤죠. 이따 학교 끝나고 뭐해? 아무것도 안 해라는 말을 했어야 했는데 입을 꾹 다물고 고개를 가로젓자 은성이는 씩 웃어 보였습니다. 수업은 선생님과 과목을 소개하는 시간으로 간단하게 마무리됐고 저는 부모님이 서 계시는 교문에 은성이와 함께 나갔어요. 등교 첫날 아들이 데려온 친구가 마음에 들었는지 부모님은 흔쾌하게 PC방에 가서 게임하는 걸 허락해 주셨고
곧바로 근처에 있는 PC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노란 머리 아이를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쉬는 시간에 마신 음료수 때문이었을까요? PC방에 들어가자마자 화장실에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급한 볼일을 보고 나오는 순간 들어오는 사람과 어깨가 세게 부딪혔습니다. 어? 저번 주에 본 절름발이네? 고개를 들자 노란 머리에 익숙한 얼굴이 씩 웃으며 바라보고 있었죠. 학교에 끝나고 바로 온 모양인지 똑같은 교복 차림이었고 시선은 자연스레 명찰을 향해 갔습니다. 이한. 다음에 또 보자. 이한이라는 이름의 그 아이는 씩 웃는 표정으로 툭 하며 제 어깨 한쪽을 치며 화장실 문 안으로 들어갔고 어쩐지 아려오는 한쪽 어깨를 오른손으로 잡았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맞은 어깨보다도 불길한 생각으로 머리가 아팠어요. 다음에 또 보자는 그 말은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실행이 되더군요. 전날 잠을 설쳐 유독 피곤한 날이었어요. 근데 자리에 앉기 전 문득 이상함을 느껴 고개를 낮춰 책상 서랍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뭐야? 라며 육성으로 소리를 칠 뻔했지만 소심한 마음에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서랍에는 더러운 쓰레기 조각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지라고 묻기도 전에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야, 절름발이. 이따 쉬는 시간에 나 좀 보자. 너를? 그래, 맑게 못 알아듣냐? 나 좀 보자고. 고개를 돌리자 노란 머리가 두 손을 주머니에 꽂고 웃으며 쳐다보고 있었어요. 노란 머리의 주변에는 그의 패거리로 보이는 아이들 3명이 아무 말 없이 희죽거리며 함께 저를 쳐다보고 있었죠. 그 친구를 제외하고는 다들 덩치는 또래 친구들과 비슷했지만 떼거지로 몰려다녀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무리 같아 보였습니다. 교실 안 분위기는 순식간에 적막이 됐습니다. 왁자지껄하던 아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일제히 고개를 돌려 우리 쪽을 바라보고 창피하며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그 아무도 말리지 못하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당시엔 그저 무서운 마음뿐이었어요. 저 아이들이 나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걸까? 선생님한테라도 말해야 할까? 아니면 부모님한테 말할까? 어떡하지? 머릿속에는 걱정으로 가득 차 이미 수업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수업을 마치는 종이 울렸고 툭툭 소리가 나는 교실 뒷문을 바라보자 노란 머리 패거리 중 하나였던 갈색 머리가 손짓하며 저를 불렀어요. 순간적으로 은성이의 뒷모습을 봤지만 잠에 빠진 모습에 깨울 생각도 접었어요.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교실 문을 나선 저는 곧 남자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화장실 안은 담배 연기로 자욱했어요. 콜록거리며 눈을 비벼 간신히 앞을 바라보자 앞에 노란 머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앞으로 하루에 한 번 매점 가서 빵 사와라. 어? 빵 사오라고. 안 사오면 알지? 그날부터 저의 매점 출석은 시작됐습니다. 점심시간 전에 가져다 주지 않으면 온갖 욕설과 함께 친구들 앞에서 조롱거리로 만드는 등 보복적인 행동이 반복됐어요. 조금만 비위에 거슬려도 오른쪽 다리를 때리려는 신용을 했고 그때마다 아무 말 없이 참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어머님께서 걱정이 되셨는지 저를 붙잡고 물으시기도 했어요. 예, 희중아, 너 아무래도 표정이 너무 안 좋다. 무슨 일 있으면 엄마한테 말해봐. 혹시 다리 때문에 애들이 놀리기라도 하는 거야? 저희 어머니는 제 다리가 아이들 사이에서 약점이 될 거라는 걸 어떻게 아셨던 걸까요? 어쩌면 당연했던 걸까요? 저는 어머니 말에 노란 머리 패거리들을 그대로 일러바치고 제가 무슨 일을 당하고 있었는지 고백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하고 미련하게도 아니라고 재차 둘러댔습니다. 그러다 사건은 얼마 안 가 터졌어요. 매점에 다녀와서 잠깐 사물함에 넣어두었던 간식이 없어졌습니다. 부모님께 받았던 용돈도 그날 마침 집에다 두고 가져오지 못했던 날이라 머릿속이 순식간에 하얘졌어요. 빈손으로 노란 머리에게 가면 분명히 더 큰 후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거든요. 다급하게 여기저기 찾아 헤맸지만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곧 수업 시간이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저에겐 그런 것들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선생님께 혼나는 것보다 친구들에게서 올 보복이 더 무서운 저였기에 아무 생각 없이 교실 밖을 뛰쳐나가 매점으로 갔습니다. 아저씨, 여기 간식 놓고 간 거 없어요?
아무것도 안 넣고 갔어, 학생. 무뚝뚝한 아저씨가 손짓으로 X표를 해보였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절망, 그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더군요. 급한 상황이라 어찌됐든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고 갑자기 어지러지더군요. 가만히 앉아서 뚝뚝 흐르는 눈물에 눈을 감고 있었죠. 그때 누가 제 어깨를 치더군요. 고개를 들어 바라보자 은성이가 과자 봉지와 우유 하나를 건넸어요. 이거 갖고 가. 꼭 갚고. 아무 말 없이 은성이를 쳐다봤습니다. 은성이 눈에는 정말 바보 같아 보였을 거예요. 매점 문 앞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꼴이라니. 간식을 빨리 받으라며 씩 웃는 은성이를 보며 덥석 받을 수는 없더라고요. 끝까지 숨기려고 했는데 창피함에 눈물이 더 터져 나왔고 은성이는 말 없이 옆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이미 2주 전부터 은성이는 제가 매점에 가는 걸 의심스럽게 봤어요. 어느 날은 자는 척하며 교실 문 밖에 나서는 저를 따라가 봤다고 했죠. 평소에 불량식품을 잘 먹지 않던 제가 매점에서 매일 한 움큼 사는 것을 보고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다고 했죠. 하지만 저에게 티를 내면 제가 너무 창피할 것 같아서 말을 못했다고 쭈뼛거리며 말하더군요. 네가 자존심 상할까 봐. 아무튼 이거 가져가. 걔네가 또 너한테 무슨 짓 하면 어떡해. 고마워. 그 순간 고맙다고 말하는데 왜 그렇게까지 눈물이 나든지. 자기가 대놓고 싸워주지 못해도 도와줄 수는 있다고 창피해하지 말라며 어깨를 토닥이는 은성이가 너무 듬직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 자기도 피해를 받을까봐 도망쳤을 텐데 말이죠. 그날 이후 은성이와 저는 더 돈독해졌습니다. 가끔씩 은성이는 제가 등교할 때마다 미리 간식들을 사서 책상 위에 올려놔줬고 남자 화장실에서 제가 오래 나오지 않을 때면 선생님 오셨다고 화장실이 울릴 만큼 큰 소리로 외쳐줬죠. 덕분에 노란머리 무리의 괴롭힘도 조금은 약해질 수 있었습니다. 가끔씩 짓궂은 장난을 칠 때 빼고요.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어요. 노란머리 무리들의 괴롭힘도 여전했고요. 하지만 괴롭힘이 있었다 한들 친구가 있으니 버틸만 했습니다. 그것도 잠깐이었지만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늘 그렇듯 은성이와 같이 PC방에 걸어가고 있는데 은성이가 공원 벤치에 잠깐 쉬었다 가자며 팔을 잡아 끌었어요. 평소처럼 낄낄거리며 재밌는 이야기를 늘어놓던 은성이가 갑자기 조용해지더군요. 물끄러미 은성이를 바라보자 은성이가 제법 진지한 표정을 짓더니 입을 뗐습니다. 나 전학가. 뭐라고? 감추려고 했지만 놀랍고 아쉬운 표정이 그대로 드러났을 거예요. 제가 학교 생활 동안 가장 의지한 게 은성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은성이도 잘 알고 있었기에 저에게 말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갑작스러운 이별에 기분이 순식간에 가라앉았습니다. 무겁게 내려앉은 분위기에서 은성이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시작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일용직을 하다가 한 달 전에 사고를 당해서 일을 못 나가게 됐어. 사채업자들이 매일 집에 찾아와서 난리를 부려대고 있거든. 이제 집안 물건들을 대신 가져가. 어머니가 버는 돈으로는 도저히 한 달 빚을 갚을 수가 없어서 이사 가게 됐어. 은성이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 마음이 전해져 왔습니다. 은성이는 어떤 집인지 아직 어머니께서 알아보고 있다고 하면서 말을 아꼈어요. 아마 어린 마음에 친구에게 모든 걸 다 털어놓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게 은성이는 얼마 안 가 떠나게 됐어요. 마지막에 자기를 잊지 말라면서 삐뚤삐뚤 쓴 글씨와 웃는 표정의 캐릭터 하나를 쪽지에 남겨두고 말이죠. 은성이가 없어지자 저는 더 무서워졌습니다. 은성이가 없는 학교 생활은 지옥이 됐어요. 은성이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노란무리 아이들이 혼자가 된 제 모습이 재밌기라도 한 듯 비웃었고요. 괴롭힘도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무리들이 저희 집이 꽤 잘 사는 걸 어떻게 알게 됐나 봐요. 그날은 괴롭힘을 크게 당하지 않고 학교에서 부모님 세차장으로 향한 날이었는데 세차장에 그 아이들이 있지 뭡니까. 희중아, 너 친구들이라면서 친구들이 일 도와주고 있었어. 엄마가 돈 줄 테니까 친구들이랑 좀 놀다 와. 감사합니다, 아줌마. 희중이랑 놀다 올게요. 어머니는 세상 환한 얼굴로 저를 부르며 제게 돈까지 쥐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돈을 받으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손만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세차장을 나서자마자 당연히 제 돈을 빼앗았고 매일같이 그 짓을 반복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그것도 모르고 늘 제게 돈을 쥐어주시며 희중아 좋은 친구들이 생겨서 다행이구나 하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때만큼 제 속이 타들어갔을 때가 없었을 겁니다. 이제는 나로 모자라 부모님까지 아이들에게 이용당한다는 생각이 들자 정말이지 모조리 엎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참지 못하고 일을 저지르게 됐어요. 바로 입을 열어 어머니에게 말을 한 것이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속이 상하실지 모르는 바아니었지만 일단 말이라도 해야 이 사태를 중단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그 애들 돈 주지 마세요. 걔네들 제 친구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야? 매일 놀러 다니면서. 아니에요. 저 괴롭힘 당하고 있는 거예요. 뭐, 뭐라고? 그게 정말이야? 어머니는 역시나 제 말에 소스라치게 놀라 자초지종을 물으셨죠. 저는 충격을 받으실까봐 세세하게 그간의 괴롭힘을 다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그 아이들이 제게 심부름을 시킨다는 사실 정도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 얘기만으로도 이미 큰 충격을 받으셨는지 일을 하시던 아버지에게 곧바로 이 소식을 전하셨고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는 곧바로 학교로 뛰어오시게 됐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대체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키신 겁니까? 우리 아이가 다른 애들이랑 조금 다르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괴롭힐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받은 정신적 충격은 어떻게 보상하실 거예요? 어머니는 가해자들 부모님과 선생님을 상대로 울부짖으셨고 선생님도 그분들도 딱히 무슨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사실 저에게 관심이 없던 선생님이나 자기 자식이 그러고 다니는 줄 모르는 가해자 부모님들은 이 상황이 그저 얼떨떨하신 듯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를 가장 괴롭혔던 노랑머리의 아버지로 보이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부모로서 자식이 다쳤으니 화나시는 건 100번 이해합니다. 허나 제가 잘 구스르고 달랠 테니까 이번 한 번만 넘어가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저도 제 자식 이런 놈인 줄 몰랐습니다. 그분은 꽤 점잖은 태도로 말씀을 이어나가시며 저희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으셨어요. 그렇게 사과가 이어지자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일단은 저를 데리고 집에 돌아가시게 됐고 저는 말없이 집에서 숨을 죽이고 다음 날을 기다렸습니다. 사실 부모님까지 불러오고 학교가 한번 뒤집혔으니 이제 괴롭힘은 끝날 줄 알았죠. 천국은 아니더라도 이제 지옥은 없을 줄 알았죠. 허나 후폭풍은 그 이후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 아이들은 자신들이 당한 걸 분풀이라도 하듯 저를 더 교묘하고 지독하게 괴롭혔어요. 하루는 남자 화장실에 불러 저를 앉히더군요. 재밌는 놀이가 있어. 노란 머리는 주머니에서 담배 한 갑을 꺼내더니 불을 붙였습니다. 자, 이거 떨어뜨리면 너 오늘부터 오른쪽 다리 못 쓰는 거야. 그리고 오른쪽 무릎 위로 불 붙인 담배를 가로로 올려놨어요.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담배를 보는데 눈물이 나더군요. 너 이거 니네 부모님한테 말하면 죽을 줄 알아? 제가 또 학교에 이 일을 알릴까봐 걱정됐는지 그 애들은 꼭 저를 괴롭힐 때면 그런 무서운 말을 하곤 했죠. 그때마다 부모님 생각이 났지만 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비정함에 절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다음 날 지옥 같은 아침이 다시 시작됐어요. 아직 1년밖에 안 지났는데 제 머릿속은 항상 학교로 관두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하지만 다행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터널도 끝이 있더라고요. 네, 절름발이라고 불리던 시절도 끝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교묘하게 괴롭힘을 당하던 그 지옥 같은 시간이 끝나자 어느덧 졸업식이 다가왔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힘들었던 만큼 후련한 기분이었어요. 노란머리 무리들을 더 이상 보지 않는다는 것은 좋았지만 고등학교에 입학해서도 똑같은 일상일 것 같아서 전혀 설레는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저는 그때 피해자로 살아온 세월이 너무 길었던 것 같아요. 아들, 엄마가 고등학교 좀 알아봤어. 한번 봐볼래? 고등학교를요? 왜 그러니?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고 들뜬 표정으로 몇 가지 이름이 적힌 종이를 말없이 쳐다봤습니다. 이런 게 학교 생활이라면 저는 더 이상 반복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무 말이 없자 어머니는 다가와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냐며 물어보는 어머니의 물음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눈물이 조금씩 떨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주었어요. 모든 걸 어머니께 말할 수 없었지만 아마 어머니도 어렴풋이 알았을 거예요. 학교 생활이 저에게 많이 버거웠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로 부모님은 더 이상 고등학교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로 인한 3년이라는 시간은 제 자신을 많이 바꿨어요. 무엇보다 이 다리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을까? 내 다리가 정상이었다면 괴롭힘은 안 당하지 않았을까? 계속해서 제 다리를 원망하는 생각만 하게 됐고 제 운명만을 탓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이 피폐해지더라고요. 저는 졸업식이 끝나고 한 달 동안은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은성이에게 전화가 오기 전까진요. 희중아, 잘 지내고 있어? 당시 은성이는 부산으로 내려가 살고 있었습니다. 변두리에 집을 얻었는데 학교를 마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가끔씩 잘 버티려 하다가도 무너질 때 은성이가 보고 싶었지만 차마 번호를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은성이가 힘들 텐데 안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고등학교는 어디 다니고 있냐며 묻는 은성이의 물음에 대답을 못하자 잠시 정적이 돌았습니다. 우리 꼭 성공해서 다시 만나자. 이제 갓 중학교를 졸업한 아이의 입에서 저 말이 나왔다는 게 지금 보면 참 우스우면서도 씁쓸한 말이었지만 당시 저는 은성이의 말에 눈물을 꾹 참아야만 했죠. 그 말은 저를 일깨워주는 한마디였습니다. 거짓말처럼 저에게 의욕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그 후 일주일에 한 번씩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 받았던 재활치료도 매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기분 탓인지 다리가 조금씩 나아졌달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늘 육교를 지나 동네 한 바퀴를 뛰었습니다. 상쾌한 공기를 맡으며 지나치는 사람들을 보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재활치료를 하고 나서는 독서실에 항상 들렀어요. 그렇게 꼬박 같은 일상으로 2년, 3년이 지나 저는 꿈 같은 검정고시 합격을 하게 됐고 여느 학생들처럼 희망으로 가득 찬 20살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요. 인생에서 이를 악물고 노력해도 성과를 내본 경험이 처음이라 저에겐 그 무엇보다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희중이 장하다, 장해. 잘했어, 희중아. 아니에요, 뭐 이런 걸로. 엄마, 아빠는 네가 너무 자랑스럽다. 우리 오늘 고기라도 먹자. 어머니, 아버지는 학교에 다니지 않고 검정고시 보는 아들이 답답할 만도 한데 어떤 비난도 없이 그저 자식이 가는 길을 지켜보시고 묵묵히 응원만 해 주셨어요. 검정고시에 합격한 날도 그랬죠. 저를 얼싸안고 우는 어머니를 보자 저도 모르게 한 줄기 눈물이 새어나왔습니다. 검정고시에 합격한 후엔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세차장에서도 이제 조금씩 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치료도 많이 진전되어 오른쪽 다리도 더 이상 절름거리지 않게 되었고 가끔 경미한 경련이 있었지만 일상생활을 할 때 전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밤낮 가리지 않고 일을 배우는 제 모습을 보며 대견해 하시곤 했어요. 어렸을 때는 늘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던 아들이었는데 벌써 이렇게 커서 기업을 물려받으려 한다니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않으셨어도 마음으로는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고 평소처럼 세차장에 나와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쾅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에 황급히 소리가 난 곳으로 뛰어갔죠. 차 문을 열다가 부딪혀 버렸는지 차 모서리가 찌그러져 있었고 기계에는 작은 흠집이 나 있었습니다. 어머, 이거 어쩌죠? 제가 면허를 딴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실수를 했네요. 죄송해요. 어떻게 보상해 드려야 할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차 문틈으로 겨우 나와 발을 동동 굴렀어요. 하지만 흠집이 눈에 안 띄는 수준이었고 괜찮다며 웃어 보였습니다. 그때가 아내와의 첫 만남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그녀는 매일같이 세차장으로 방문했죠. 말로는 차가 매일 더러워진다며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녀의 방문이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그녀가 조심스럽게 커피 한 잔을 건넸어요. 앞으로 잘 알고 지내자는 그녀의 말에서 우리의 데이트가 아닌 데이트가 시작됐습니다.
세차장보다 밖에서 만나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렇게 저희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연애가 시작됐습니다. 3년이 흐르던 쯤 곧 30 나이를 바라보는 그녀의 나이에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우리 슬슬 부모님께 인사도 드리고 결혼도 생각해 보는 거 어때? 결혼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보진 않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굳이 미룰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기에 부모님을 소개시켜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이 결혼을 탐탁지 않아 하셨어요. 그녀의 나이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전 이제 막 20대 중반에 진입한 시점이었지만 그녀는 30이 다 되는 나이였어요. 예전부터 장가는 연하와 가야 된다는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부모님들로서는 받아들이기가 힘든 문제였습니다. 희중아, 엄마 아빠가 다른 거 바라는 거 아니야. 우린 그냥 너랑 비슷한 나이대 여자가 좋다. 솔직히 한두 살도 아니고 나이 차이 많은 며느리는 싫어. 그리고 그 아이는 직장 생활 하지 않니? 우린 가업을 이어가야 하는데 그 애가 세차장 일에 잘 적응할 수 있겠어? 딱 봐도 험한 일은 못하게 생겼던데. 엄만 모르겠다. 이 결혼은 허락할 수 없어.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그녀 역시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결혼은 현실이라는 생각에 잠시 생각해보자는 시간을 갖자던 그녀를 간신히 붙잡았어요. 3달 동안 꼬박 부모님을 설득했습니다. 그녀 말고는 다른 여자를 만날 생각도 없고 저에겐 그녀 없는 결혼 생활을 꿈도 꿀 수 없으니까요. 엄마 부탁드려요. 제 인생에서 제가 이렇게 부탁드리는 거 처음이잖아요. 한 번만 제 선택 믿어주세요. 아휴, 얘가 정말 꼭 그래야겠니? 저는 끈질기게 부모님을 설득했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부모님은 결국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겨우 부모님의 승낙을 받아내어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죠. 이른 나이였지만 제 가정을 가졌다는 사실에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과거 학창 시절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을 만큼요. 그렇게 아내와 함께 세차장을 함께 운영했고 빠르게 규모를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항상 두려움에 떨며 학교를 다니던 어린 모습의 저는 어느덧 지역에서 나름 유명한 사업을 하고 있는 떳떳한 가장이 되어 있었죠. 행복한 나날이 이어졌지만 중간중간 그 아이들이 생각나곤 했어요. 지옥 같은 기억을 안겨주는 그 아이들이 언뜻 스쳐 지나갈 때면 저도 모르게 술 한 잔을 기울이게 됐죠. 특히 세차장에서 교복을 입은 아이들 무리가 지나갈 땐 정말 저도 모르게 몸이 뻣뻣하게 긴장이 되는데 아마 이게 트라우마라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아니다. 아니야. 아들이 가끔 세차장에 놀러와 그런 절 보면 이상하게 생각해서 제가 허둥지둥 둘러댈 때도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세차장 일을 하고 있던 어느 날, 당시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던 아들이 세차장에 놀러 온 날이었어요. 근데 저 멀리 구석에서 교복을 입은 무리들이 누군가를 괴롭히는 것 같았습니다. 보자마자 바로 흠칫 어깨가 움츠려들었고, 갑자기 저도 모르는 분노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전 곧장 하고 있던 일을 직원에게 맡기곤 그 무리에게 다가가서 뭐 하는 짓이냐고 냅다 소리를 질렀죠. 역시나 그 아이들은 한 애를 둘러싸고 발길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 목소리에 놀란 아이 한 명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자기들은 아무 짓도 안 했다고 항변하는데 그 꼴이 어째 더 화가 났습니다. 저도 모르게 왜 이렇게 화가 나고 가슴이 뛰었는지요. 너네 부모님 연락처 대! 당장! 몇 명이 반항하긴 했지만 정 곧바로 피해자의 부모 전화를 받아내고 가해자 아이들 부모에게까지 전화해 이러이러한 일을 목격했다고 전했고 제가 본 사실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근데 가해자 부모가 너무나 뻔뻔하게 나오더군요. 자기 애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맞은 애가 잘못이지라는 말을 하는데 제가 피해자 부모보다 더 큰 소리로 따지듯 소리를 질렀어요. 사과가 그딴 식이면 안 되죠. 당신들이 이 아이 인생 망가지면 책임져 줄 거예요? 내가 이거 교육청에 고발해요. 아니, 당신이 뭔데 당신이 부모야? 아니, 부모도 아닌데 왜 이 난리야? 어이없어 죽겠네. 아마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그 피해자 부모라도 되는 줄 알았을 겁니다. 근데 제가 왜 그렇게 그때 그 아이를 대변해주고 싶었는지, 부모가 돼주고 싶었는지 저도 모르게 울컥 튀어나온 목소리에 가해자 부모들은 기가 눌려 말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할 말을 뻐끔거리더군요. 그러다 경찰까지 와서야 상황이 마무리됐습니다. 나중에 괴롭힘 당한 아이가 조심스레 고맙단 말을 전해오는데 그제야 전 깨달았죠. 제 안에 허물어지지 않은 상처가 있다는 것을요. 자식을 키워도 가장이 되어도 똑같이 남아있던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눈물겹게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이때 저를 위로해줄 수 있는 건 가족들 뿐이었어요. 가족들이 제 기분이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애교도 피우고 맛있는 음식도 입에 넣어주며 저를 보살피더라고요. 그러면서 여차저차 상처를 흘려보낸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고 흘러 이제는 가물거려 얼굴도 기억 안 나는 그 인간을 제 앞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니 이 지독한 우연에 저도 그 인간도 말을 잃고 말았어요. 나중에 상견례장이 파해지고 다시 집으로 찾아온 노란머리였던 사돈이란 작자는 저를 얼싸안고 울음을 터뜨렸죠.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갑자기 달려오더니 무릎을 꿇으며 다리를 붙잡더라고요. 다 내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미안합니다. 난 정말 그때 아무것도 몰랐어요. 알았다면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우리 아들은 죄가 없지 않나요? 지금 우리 아들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내가 가난해서 못해준 게 많은 아들이에요. 아들의 결혼마저 망친다면 부모로서 들 낯이 없어요. 제가 방에 있을 때 아내가 열어준 모양이었습니다. 내 집에 이 인간이 들어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싫었는데 이 상황 역시 진절머리가 났어요. 그리고 마음 같아서 멱살을 잡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그때 나에게 왜 그랬냐며, 왜 나의 학창 시절을 망쳐버렸냐며. 울음이 계속 터지는 걸 간신히 참고 붙들려 있던 팔을 뿌리치며 박차고 나왔어요. 등 뒤에선 애처롭게 부르는 딸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차마 뒤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아내에게 들려온 이야기로 그 인간은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왔다고 합니다. 아들 하나 뒷바라지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아들에게 마음의 빚이 많은데 이런 상황까지 됐으니 더 죽을 맛이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으니 오히려 도끼가 차오르면서 고소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내가 복수할 차례인 건가 싶었습니다. 어쩌면 기회다 싶더라고요. 집안도 형편없어, 돈도 없어. 내가 우리 귀한 딸을 그 집에 줄 것 같아? 없는 집안은 절대 못 줘. 알아듣겠어? 막말로 결혼도 수준이 맞아야지. 급이 맞아야지. 안 그래요? 사돈? 거기다 이 조건 맞춘다 해도 인성이 바닥인 시아버지 있는 집엔 더더욱 안 되지. 내 딸 어디서 고생시키라고 수작질이야. 저기, 그러니까 조용히 하고 더 이상 찾아오지 마세요. 당신 아들 더 망신당하게 하고 싶지 않으면 아니면 조건이라도 갖춰서 오든가. 어디 거지 같은 지방 꼴을 들이밀고 앉아 있어? 아주 통쾌하지는 않았지만 이 정도로 말로도 후련해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놈이 뭐라 말을 못하고 웅얼이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일방적으로 툭 끊어버린 후 벌컥벌컥 독한 술을 들이켰어요. 그런데 세차장에 나갈 때면 직원이 항상 편지 한 장과 커피를 전해줬습니다. 어떤 나이든 남자분께서 매일 전해주고 가신다고 종이를 받자마자 그 자리에서 찢어버렸어요. 다른 건 다 받아들인다 해도 내 지난날을 망친 그 인간을 제 딸의 시아버지로 인정할 수는 없었죠. 딸은 저를 보며 안절부절했습니다. 아빠, 나는 허락 못한다. 더 얘기하지 말자. 딸이 무슨 얘기를 꺼내려 해도 제가 다 끊어버렸어요. 집 분위기는 말도 못하게 삭막해졌고 침묵만 흘렀죠. 예비 사돈이란 그놈을 만난 이후로도 전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딸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란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저는 절대 허락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익숙한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희중아, 오늘 나랑 한잔 할래? 은성이었어요. 반가운 목소리에 식당으로 가자 은성이가 손을 흔들며 맞이했습니다. 은성이는 대학에 가지 않았지만 작은 회사에 취업해서 생계를 꾸렸고 결혼 후에는 아내와 함께 번 미천으로 서울의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부모님께 생활비를 꼬박 보내주고 있었어요. 이제는 나이 들어 주름살이 하나둘 늘어버린 친구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분위기가 무르익자 얼마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은성이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은성이는 말없이 술잔을 기울였어요.
비중아, 내가 살아봤더니 용서라는 게 별거 없더라. 내가 잘 사는 게 용서라고 너는 잘 살아오지 않았냐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을수록 내 자신을 갉아먹더라고. 언젠간 극복해야 할 부분 아니겠어? 그리고 네 딸도 그 남자를 결혼까지 생각할 만큼 사랑한다며.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죽일 듯이 미웠던 저였는데 이상하리만치 그 말이 와닿았어요. 항상 학창 시절의 기억을 마음 한켠에 가둬놓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던 저였는데 이제는 그 자물쇠를 풀어야 할 것 같은 순간이 다가왔다는 느낌이 들었죠. 저는 다음날 세차장으로 온 편지 한 장을 처음으로 받아들었습니다. 힘 빠진 손으로 눌러 쓴 편지 안에는 그동안의 반성과 자책, 그리고 평생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는 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어린 나이에 철없이 한 짓이지만 어떤 말을 해도 용서받지 못할 걸 압니다. 그저 너무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모든 게 제 탓입니다. 다만 앞으로도 이 기억 가지고 평생을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편지에 담긴 내용은 진심인 것처럼 느껴졌고 이상하게 편지를 보자 더 이상 슬픔과 분노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음 한켠에 가둬놓았던 감정들이 자유를 찾은 듯 터져나오는 순간이었고요. 이 말 한마디를 어찌나 듣고 싶었던지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저는 그날 느꼈습니다. 이제 이 아픈 감정들을 모두 보내주어야 한다는 것을요. 때마침 예비사위가 저희 세차장으로 찾아왔어요. 예비사위는 그간 조용히 지내고 있다가 딸 애가 옆에서 힘들어하는 걸 보고 자기 딴에 용기를 한번 내본 모양이었습니다. 아버님, 무슨 이야기인지 다 들었습니다. 저도 뭐라 말씀드릴 길이 없어요. 그저 죄송하단 말밖엔. 그래도 저 이기적이지만 정말 결혼하고 싶습니다. 아버님 딸 정말 행복하게 할 자신 있어요. 결혼 허락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무릎까지 꿇으며 눈물을 뚝뚝 흘리는 사내를 보니 전 더욱 결심이 서고 말았죠. 그날 밤 조용히 딸애를 불러 말했습니다. 상견례 날짜 잡자꾸나. 결혼 허락해 주마. 정말요? 아빠, 정말이에요? 그래, 그러자. 그렇게 상견례 날짜를 잡게 됐어요. 딸은 놀란 듯한 눈치였고 전부 다 가라앉은 상견례장 분위기에 모두가 저와 사돈의 눈치를 봤지만 결혼 날짜는 수월하게 잡을 수 있었습니다. 얼음장 같은 분위기에서 나중에 사돈은 식사가 다 끝나갈 무렵 저와 단둘이 있을 때 그저 고맙다는 말만 반복하더군요. 사과를 받아주어 고맙다고요. 자네 아들이 무슨 죄인가? 나도 딸 아끼는 부모니 허락한 거야. 고맙네. 고마워 정말로. 퉁명스럽지만 그렇게 대꾸하고 돌아오는 길 이상하게 마음이 홀가분했어요. 이제 완전히 빗장이 열리고 모든 게 해결된 것 같은 기분, 그런 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지내냐고요? 다행스럽게 딸은 지금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사돈과의 왕래는 없지만 가끔 딸 부부와 함께 보내는 선물과 편지를 보며 소식을 듣고 있어요. 특히나 편지가 꼬박꼬박 오는데 편지에 늘 제 안부를 묻는 인사와 함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여보, 괜찮아요? 뭐가? 당신 마음이요. 이제 홀가분해졌어요? 아내가 걱정하듯 묻는 말에 조용히 감정을 정리해보니 그런 것 같더라고요. 찝찝한 감정이 아예 없다고 할 순 없지만 저에게 여직 용서를 구하는 그 사람을 보면 이제는 제가 진정으로 마음에서 그 기억을 놓아주게 된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항상 저의 슬픔이 죽을 때까지 제 곁을 따라다닐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전 이제 홀가분해졌어요.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니 또 다른 자가 기다리고 있더군요. 저는 오롯이 이제 저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힘듦을 극복해냈으니 그 다음도 수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저를 보며 무엇이든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미움을 보낼 시간보다 값진 것들이 많다는 생각으로요. 저 같은 사람도 극복해냈으니까요. 모두 아픔 없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펼쳐진 시간들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